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덥죠? 덥습니다. 아니 근데 조금 시원한 데 갔다 오신 거 아닙니까? 보니까 뭐 노르웨이 휴가 다녀오셨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예. 여행담 좀 해주십시오. 네, 한국이 많이 더웠던 것 같은데 좀 시원한 나라 갔다 왔고요. 예, 저 혼자 좀 시원한 나라 갔다 와서 죄송하기도 한데 그 노르웨이 가면서 또 한편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노르웨이가 지금 그 전 세계에서 전기차 침투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차 판매 비율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높은 나라인데요. 예. 2022년 말 기준으로 대략 한 80% 정도 되고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거의 85%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내연기관차의 생산과 판매를 전면 중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놀란 건 전기차는 사실 침투율이 되게 높다는 걸 이미 알고 갔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여행을 다닐 때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다 전기로 움직이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요로드 크루즈를 가는데 여기 그 크루즈를 다 순수 전기차, 아니 전기 크루즈로 전기배 예. 운행을 하고 있고요. 되게 놀랐습니다. 근데 그게 그 부두에 가면 사람 키 한 두 배 이상 되는 그 높이에 엄청난 충전기가, 급속 충전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오슬로에 갔을 때 한인 식당 하시는 그 사장님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전기 크루즈 그 큰 배를 충전하는데 1시간 반 정도면 다 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렇게 해서 연안 같은 경우는 전기 크루즈로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현지에서 들은 이야기는 2026년까지 노르웨이 연안에서 다니는 크루즈는 새로 나오는 출시되는 크루즈는 다 전기 크루즈로 그렇게 움직이도록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제 미래가 좀 보인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그 방향으로 다른 나라들이 다 갈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노르웨이가 워낙 앞서가고 있고 또 노르웨이 보니까 그 관광지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아주 짧은 교통수단으로 우리 이제 트위즈라는 조그만 전기차 있잖아요. 그걸 아주 막 대량으로 이렇게 좀 세워놓고 그걸 타고 이렇게 근처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놓고 전기 바이크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정말 전기차 또는 뭐 어쨌거나 친환경 그리고 이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는 그런 교통수단이 뭐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기 충전 인프라도 매우 잘 돼 있고, 뭐 시골에 조그만 호텔에 가도 뒤에 보면은 그냥 아예 한 줄로 쭉 다 전기차 충전기가 다 이제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나라 정말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세계 각국이 움직이지는 않을까. 그 속도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네.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훨씬 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대부분 전기차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지만, 이제 뭐 중장비 쪽에도 우리가 배터리를 이제 앞으로 이 채택에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 또 트럭 같은 경우는 수소로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기 트럭, 우리가 이때 트럭이라고 하는 건 뭐 픽업 트럭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진짜 이제 그 화물 실어 나르고 하는 뭐 볼보나 맨 거의 뭐 컨테이너 이런, 그렇죠. 정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트럭을 실제로 이제 전기 트럭으로 다 간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올 봄에 있었던 그 인터 배터리 행사 가보니까 그 삼성 SDI에서 이렇게 그 전기 트럭 그 볼보 쪽이 이제 전기 트럭을 전시해 놨더라고요.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탑재되는 배터리 용량이 일반 성능차의 8배, 그 다음에 SUV 차량의 6배 정도의 배터리를 싣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탑재 용량이 커지는 건데, 그 전기 트럭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지금은 워낙 충전 인프라가 아직 부족해서 뭐 그렇게 많이 보편화되긴 힘들지만, 그게 이제 전기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깔리고 하면서
전기 트럭까지 만약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 수요는 훨씬 더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앞에서 빼먹은 것 중에 하나가 해안 도시들 가니까 노르웨이 해안 도시들 가니까요. 다 요트들 있잖아요. 예. 그 요트들이 또 부두에 정박해서 다 그걸 전기 충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 그게 또 요트예요. 전기 요트. 예, 전기 요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배터리 수요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뭐 앞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뭐 도심 그 항공 같은 거, 예, UAM이라고 하죠. 예. 예, 그런 뭐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뭐 로봇 뭐 이런 쪽까지 이제 배터리가 다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사실 움직이는 모든 거에 이제 네. 앞으로 배터리가 들어갈 네,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태동해서 시작될 때는 이게 수요처가 처음에는 그냥 제한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수요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뭐 데이터 센터도 늘어나고 최근에는 뭐 이게 다시 이제 뭐 챗GPT 같은 걸 하면서 이게 인공지능 그 AI 관련한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더더욱 이제 이런 수요들이 점점 더 확대되고 사용처가 늘어나잖아요. 예. 저는 배터리도 같은 길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르웨이 가서 느낀 것, 이거는, 전기차 또는 교통수단의 어떤 그 전기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인데, 이게 전 세계가 대부분 이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배터리 수요보다 훨씬 커질 수 있겠구나. 이걸 이제 느끼고 왔죠. 그나저나 뭐 노르웨이 가 계신 동안에도 대한민국 이 국경 내에서 선대인이라는 사람이 많이 출몰을 한 것 같은데, 야, 이게 뭐 선소장님 사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야, 이렇게 꼭 남한테 피해주면서 돈 벌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좀 안 속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곤혹스럽습니다. 최근에 뭐 저희 전화 또는 저희 연구소를 사칭하는 각종 채널이 뭐 유튜브, 카톡,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가리지 않고 지금 막 계속 늘어나서요. 이게 뭐 진짜 골치가 아픈데 참 막 손쉬운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수법이 굉장히 교묘하고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아예 대담하게 그냥 다른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제가 이제 출연했던 내용을 쇼츠로 올린 영상을 있잖아요. 예. 그걸 그대로 그 사람들이 다운받아서 자기네들이 별도의 영상인 것처럼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조회수가 막 몇십만씩 올라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그걸 이제 해서 제가 뭐 유료 상담이나 무슨 뭐 흔히 말하는 리딩 같은 걸 하는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카톡 채널로 연결하면 그 카톡에서 다시 뭐 비서 누구누구를 예, 뭐 이렇게 친추하세요. 뭐 이렇게 추가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 조금 안내를 하다가 다시 텔레그램으로 연결하고 텔레그램도 또 그때 방을 계속 바꿔가고 이러니까 사실 추적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이제 뭐 지금 조사 의뢰를 이제 조만간 할 텐데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군데 이제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해서 지금 가능하면 막고는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많이 지금 승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 양상이 너무 심각해져서 저도 진짜 되게 피곤하고 또 많은 분들이 뭐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되게 걱정이고요. 한편으로는 정말 여기 좀 잘못 들어가서 피해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강조 드리고 싶은데 저희 연구소는 그냥 흔히 말하는 뭐 그런 리딩방이나 상담 채널 같은 거 전혀 운영하지 않고요. 저희 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2종을 구독하는 그러니까 연간 구독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독 회원만 있는 거죠. 네네. 그냥 뭐 회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뭐 사람들이 또 뭐 저기도 회원제 이렇게 오해할까봐 구독자. 그냥 구독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보고서 구독자들만 있고요. 그건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 안에서만 가능할 뿐이지 다른 유튜브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저는 그런 별도의 회원을 모집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예. 좀 속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지수 많이 떨어졌어요. 네. 소장님 보시기에 지금 주식 네. 그냥 뭐 주관적으로 느끼시는 거 어떤 장이라고 느껴지세요? 아니 올라가다가 쉬어가는 장이죠 뭐.
간단하죠, 사실. 자, 이렇게 네. 주가가 흔들릴 때 네.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주식 알고 투자해야 된다. 네. 알고 투자를 해야 마음이 안 흔들린다. 네. 덜 흔들린다. 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주식을 알고 투자한다는 건 뭡니까, 근데? 참 이게 또 따져보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잘 알면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관련한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해서 뭐 좀 읽어본다든지 또는 뭐 관련해서 뉴스 나오면은 조금 읽어본다든지 뭐 그런 정도로 하고 또는 뭐 누가 쓰놓은 뭐 블로그 글 좀 참고해서 아, 이 회사 좋네 하고 뭐 투자한다든지 이런 정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가능하면 그 회사가 놓여 있는 산업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산업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진입 장벽은 확고한지 또 경쟁사와의 경쟁 구도는 어떠한지 또 한편으로는 그 회사 내부에서 경영진은 훌륭한 사람인지 또 어떤 뭐 주주들을 홀대하지는 않는지 또 사업과 관련해서는 연구 개발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등등 뭐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고객사와의 관계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모니터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게 말이 쉽지 잘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각 분기별로 분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걸 충분히 잘 읽으셔야 되죠. 근데 그것조차 안 읽으신 분들도 많고 또 탐방은 개인 투자자들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주식 담당자와 통화하는 것은 사실 뭐 저희가 저희 연구소 회원들 주축으로 해서 투자 스터디가 3개 정도 들어가는데 예. 그분들도 다 개인 자격으로 주식 담당자랑 통화도 하고 이렇게 회사 입장을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도 갈 수 있고요. 예. 근데 그런 것들 다 열려있는 채널조차도 활용 안 하면서 그냥 이제 뭐 뉴스 좀 보고 유튜브 방송 좀 보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나는 충분히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어떤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뉴스 중에서도 왜곡 보도라든지 또는 뭐 와전된 보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뭐 유튜브 채널 중에도 저 같은 사람이야 당연히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지만 뭐 진짜 뭐 사칭하는 유튜브도 많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진짜 그냥 사람들 후리기 위해서 그냥 거짓된 정보를 막 흘리는 유튜브들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거든요. 있죠. 예, 그런 유튜브들 참고했다고 해서 그 기업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산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회사가 주가가 오를 때는 사람들이 그냥 가다가도 갑자기 주가가 뭐 급락한다든지 하면 이걸 사람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불안해하다가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회사가 펀더멘탈이 괜찮고 그 회사에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뭐 전반적으로 좋을 때 오히려 그렇게 급락이 오면 추가로 더 담을 수 있는 기회에 잘 모르면 팔아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이 사실은 뭐 투자에는 이제 여러 방식이 있고 장기 투자가 뭐 반드시 정답이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최소한 내가 장기 투자자다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 네. 이게 제가 보면 요즘처럼 이렇게 주가 떨어져 보면 알아요. 네. 그 양반 진짜 장기 투자자인지 아닌지. 사실 뭐 과거 정말 좋았던 주식들 주도주들 네. 역사를 봐도 네. 그냥 70% 50% 떨어진 네. 거는 참 흔하단 말이에요. 네. 소장님 이런 이제 주종좀 오면 네. 뭐 또 직접 투자도 하시니까 네.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는 조정 오면 조정 오는 게 늘 달가운 사람은 잘 없죠. 그렇죠. 일단 떨어지면 저도 기분 나쁘니까. 사람인데. 예. 근데 마냥 계속 올라가주면 진짜 좋겠지만 어떻게 주식이라는 게 마냥 올라가기만 합니까? 예.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사실은 노르웨이 여행을 3주 갔다 왔거든요. 예. 근데 제가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고 단타 매매를 하거나 테마 추종 매매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3주 동안 마음 편하게 여행 갔다 올 수 있을까요?
그 사실 시차가 안 맞아서 그 시장을 거의 들여다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3주를 마음 편하게 갔다 올 수 있다는 건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인 성장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예. 예, 뭐 어차피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3년 후에 최소 또는 뭐 경우에 따라 5년 10년도 갈 그런 기업들인데 이걸 뭐 한 몇 주간 또는 몇 달 사이에 주가가 급락하는 시기가 온다. 그렇게 해서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될까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한 3년 후쯤에 지금보다 3배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예, 이게 그냥 일직선을 쭉 계속 우상향해서 3년 후에 이 가격이 되나 또는 중간중간에 기복을 그려서 결국은 이 같은 3배가 일어나 결국 3년 후에 수익을 실현한다고 하면 뭐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거의. 예. 그렇기 때문에 기능업으로 투자하면 사실은 정상적으로 생활 다 하면서, 예. 그러면서도 즐겁게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제가 굳이 이제 뭐 여행 갔을 때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 예, 그냥 조정이 좀 많이 왔을 때, 그러니까 충분히 못 담은 종목을 상대적으로 조금 헐값에 담을 수 있는데, 못 담을까봐. 그게 약간 걱정이 되긴 했지. 뭐, 주가 떨어진다고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죠. 좋은 여행 하셨으니까. 네. 그걸로 가름하시고. 지금 투자로 일가를 이루신 분들 이제 말씀 되게 들어보면, 야, 20-30% 정도 오르면 뭐 팔고 사고, 이런 걸로 해갖고는 속말로 이제 팔자 못 고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어떻게 해야 주식으로 의미 있는 네. 네. 의미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세요? 그 대답을 드릴 때 제가 그냥 가장 가까운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에코프로 BM이 4년 전쯤에 대략 10,000원 정도 수준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에코프로 BM을 그때부터 그냥 좀 비중 실어서 진득하니 4년 정도만 갖고 있었어도 지금 30배가 올랐잖아요. 예. 그리고 장중 한때로 따지면 뭐 50배 넘게 오른 구간이 있었던 거거든요. 불과 얼마 전에. 50만 원 넘었었죠.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만 넣었어도 이게 지금 3억이 돼 있는 거고 1억을 넣었으면 30억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거의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물론 이제 모든 종목을 이렇게 막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냐? 안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한국에는 경기 순환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의 주력 그 산업들 뭐 석유, 철강, 화학, 기계, 조선, 뭐 철강, 뭐 자동차까지 포함해서 많은 산업들이 심지어 뭐 반도체도 메모리 사이클을 그리잖아요. 경기 순환 업종이다 보니 무작정 사두고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기만을 바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뭐 경기순환주는 적절한 시점에 사서 적절한 시점에 파는 것이 되게 투자의 중요한 기술인데 네. 사실 되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저도 사실 뭐 경기순환주 가지고도 투자도 해보고 뭐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중에 또 가치 지표상으로 보면 워낙 저평가돼 있다고 보이는 그런 뭐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2배, 3배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좋을 때 실적 날 때 기준으로 해보면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투자 타이밍을 또 잘못 잡으면 뭐 손실 보고 물리기도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제 경기 순환주일수록 오히려 투자 타이밍이 어쩌면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강조하는 그런 구조적인 성장주 이런 쪽은 뭐 중간중간에 부침이 분명히 있죠. 이런 기업도 뭐 말씀드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거의 뭐 반토막 나다시피 한 게 예를 들어 코로나 시기 때 뭐 그때는 반토막 이상 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해서 또 뭐 최근에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장중에 고점에 샀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미 40% 이상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런 부침, 요철을 다 뚫고 와서 불과 4년 만에 30배 이상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침을 그냥 다 견디고 4년 동안 꾸준히 담고 있었으면 그 수익률을 따라올 수 있는
예, 투자 방법이 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잘 없어 보인다는 거죠. 제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시장이 좀 가열됐거나 좀 조정이 충분히 됐다 이런 때에 대해 이럴 때 그 기업이 적정한 수준의 주가인가에 대해서 조금 뭐 좀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 그 일종의 훈련된 감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큼 이렇게 좀 과열됐다 싶을 때는 약간 수익 실현도 좀 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사실 이제 오해받을까봐 수익 실현을 일부러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좀 더 능동적으로 했던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가 이제 조정이 오면 최대한 이제 좀 조정기에 자금 여력이 되는 한 사모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 결과적으로는 구조적 성장주 경우에는 결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을 고치면 오히려 거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오히려 전체적인 주식 자산 규모가 늘어난 효과를 저는 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조정기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조정기가 올 때 자기가 사고 싶었던 종목을 더 사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제 소장님 투자 이력을 다 모르니까 이게 이른바 이제 단타 뭐 차트 매매 이거보다는 이제 구조적 성장주의 장기 투자 이거 선호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경험들이 다 쌓여서 이게 그래도 가장 돈 벌기에 좋은 방법이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신 거죠.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결론을 이제 어떤 분석적으로 좀 갖게 된 거는 제가 2015년 10월쯤으로 기억하는데 그 선대인이 빅픽처라는 책을 썼었어요. 예. 뭐 저로서는 뭐 아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좀 투자와 관련된 뭐 최초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한국에 저는 좀 뭐 매크로 분석이나 산업 분석도 원래 했던 사람이거든요.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하니까 저는 이제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분석을 해본 거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어떤 기업에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느냐.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 경제 또는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흐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80년대, 90년대 고성장 단계에서 투자를 할 때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경기순환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기순환의 진폭도 상당히 컸고, 또 어쨌거나 기다리면 그 다음 단계 경기순환 그 경기 호황이 왔을 때는 실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기다리면 뭐 부침이 있더라도 기다리면 수익 꽤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이제 구조적인 저성장 단계에 들어가고, 특히 뭐 중국과 경쟁하는 산업, 뭐 조선 철강, 뭐 기계, 뭐 이런 쪽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중국에 뭐 수출해서 득보는 산업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에 엄청나게 치이는 산업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그 이제 저성장기 또는 쇠퇴, 침체기에 들어선 그런 산업들이 국내 기존의 이제 주력 대기업들이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면서 이거 왜 수익 안 나냐고 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한마디로 어불성설이잖아요. 근데 제가 산업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미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 시장은 정말 기회가 없는 거냐.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도 성장하는 기업들, 그리고 뭐 적어도 몇 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을 찾아보니까 그 기업들은 주가가 한 해에 오르는 게 아니라 지속성 있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몇 해씩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간 동안은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경기순환주 이렇게 정체 상태에 있는 그런 경기순환주가 그냥 실적상으로 가치 지표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투자 성과가 좋은 걸 이제 제가 분석 결과 뭐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2차 전지 산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산업은 이게 그냥 몇 년 성장하는 게 아니라 향후 10년, 20년, 경우에 따라 30년 이상 계속 확장될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또 개인 투자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될 섹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죠. 사실은 삼성전자 생각해 보면 네. 야, 이제 다 오른 거 아니야? 다 오른 거 아니야? 뭐 네. 100만 원일 때 야, 어떻게 더 가겠어? 근데 결국은 이제 액면 분할하기 전 보면 400만 원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네. 자, 흔히들 하는 생각이 자, 에코프로가 얼마 전에 이제 150만 원 넘어갔었는데 야, 얼마나 더 오르겠냐. 포스코홀딩스가 네. 75만 원 넘어갔었는데 네. 얼마나 더 오르겠냐. 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소장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길게 보면 더 오르겠죠. 네. 몇 배씩 더 오르겠죠. 네. 그 사실 에코프로는 저는 이제 좀 사실 지주사이잖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예. 그리고 뭐 또 회사 상장을 앞두고 있는 자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가치 평가가 참 쉽지가 않아서 제 입장에서 보면 에코프로는 제가 배터리 아시라든지 다른 분들한테 좀 맡기는 편이고요. 포스코홀딩스 관련해서는 제가 비교적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회사의 그 어떤 성장 전망을 보면 저는 여기서 최소 5년 안에 최소 몇 배 이상은 더 오른다. 그리고 2030년 정도까지 보면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규모보다 글쎄요. 잘하면 10배 가까이 커질 수 있는 회사 아닐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가치 측면에서 보면. 워낙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배터리 산업과 관련해서 광물부터 각종 소재까지 아우르지 않고 있는 게 없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기존에 본업이 사실은 그 제철 사업인데 여기서도 본업에서 굉장히 빵빵한 현금이 어쨌거나 물론 경기 순환 흐름을 타긴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현금 흐름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재무구조 측면에서 부채 비율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0% 30% 이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구조가 이렇게 탄탄한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 동원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이 회사만큼 2차 전지 산업이 앞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탄탄하게 성장할 회사는 전 드물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어쨌거나 자꾸 이 철강 산업 이미지로, 철강 기업 이미지로 이렇게 저평가됐던 게 최근에 와서 그나마 이렇게 좀 부각되고 있는 거지. 근데 아직 제가 볼 때는 훨씬 올라갈 일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요 순간 보니까 시총이 46조예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네. 400조가 넘으니까.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액면가로 하면 좀 착시 현상이 있어요, 사실은. 네. 네. 헷갈릴 때는 네. 저는 이렇게 시총을 좀 보는데. 네. 예를 들어서 시총이 한 150조는 갈 회사다. 네. 그러면 이제 3배 오를 수 있는 거고. 200조다 그러면 이제 4배. 그런 거니까 계산할 때 시총을 한번 좀 참고해서 보면은 근데 액면가 볼 때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 당장 생각하면 46조 있는 회사가 10배 오르려면 460조가 돼야 되고 삼성전자를 제쳐야 되는데 이게 쉽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물론 가봐야 아는 이야기고 저도 그걸 미래를 굳이 단언해서 막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배터리 산업의 어떤 성장성, 확장성을 여전히 좀 가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국내 여의도 증권기관들이 너무 이걸 여전히 가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도 무슨 예를 들면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던데 무슨 이게 이미 주가 많이 올라서 5년치 10년치 다 땡겨온 주가에서 다시 펌프질 하고 있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5년치 10년치를 누가 땡겨와요. 제가 보기에는요 배터리 산업의 성장성을 감안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되게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지금 10년 지나면 지금보다 또 시총이 훨씬 커져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회사가 2차 전지와 관련한 소재, 광물 이런 사업들을 거의 아우르고 있는 회사가 예를 들면 몇백조 수준의 그런 회사로 못 갈 이유가 없죠. 사실은
뭐 포스코 홀딩, 그러니까 포스코만 하더라도 지금 주가의 몇 배의 어떤 가치를 보였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회사가 그 철강 사업이 일단 그대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훨씬 더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그 산업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회사가 몇백조 시총을 못 간다? 저는 오히려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상식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쭉 지금 뭐 대화 나눈 걸 추려보면 결국 이제 뭐 시간하고 친구가 못 되면은 주식해서 큰 돈 벌기는 어렵다. 네. 더구나 뭐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잘 맞출 수도 없지만 맞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나서 생각해 보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을 때가 많다. 예, 이렇게 이제 저는 좀 정리가 되는데 결국은 이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냥 좀 스톱하게 갖고 가보는 투자를 좀 해보는 그런 경험, 그렇게 해서 달콤한 열매를 좀 맛보는 그런 경험을 좀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일화가 얼마 전에 어떤 텔레그램을 보니까 뭐 텔레그램 직접 운영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분은 뭐 2차 전지에 막 진지하게 막 투자하고 그러신 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계좌를 여러 개 나눠서 투자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를 어딘가 계좌에 넣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계좌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 투자 성향이 뭐 되게 진득하게 뭐 장기 투자하는 사람도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그 사람이 근데 나중에 이제 발견해 보니까 이 막 에코프로 주가가 엄청 막 몇 배 이상 올라 있는 걸 확인한 거죠. 그래서 막 되게 기분 좋다는 식으로 이제 한 걸 봤는데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분이 아마 그냥 그 계좌에 에코프로가 그대로 들어있는 상황을 그대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봤다면 어느 단계에서 아, 이거 좀 많이 올랐네? 하고 아마 거예요. 팔아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떤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2차 전지 아니어도 됩니다. 제가 뭐 2차 전지 많이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저 자신도 뭐 꼭 2차 전지만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2차 전지의 비중이 전체 포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장기적인 호흡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포트에 담거든요. 근데 뭐 꼭 2차 전지 아니더라도 좋은 기업을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상대적으로 뭐 싸게 사면 제일 좋고 또는 좀 싸지 않더라도 비교적 뭐 그렇게 아주 값비싸게 사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그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번 치자고요. 10년 후에. 그래서 정말 이제 지속적으로 잘 성장하는 기업이어서 뭐 사실 뭐 그렇게 큰 폭의 성장이 아닐 수도 있는데 10년 후에 10배 오르는 기업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이제 올라가는 진폭에서 뭐 어떤 분이 뭐 처음부터 초기에 되게 싸게 샀으면 뭐 금상첨화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중간에도 여전히 성장 여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비싼 가격에 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 조정이 올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냥 5년 그 단순히 몇 달 투자할 게 많을 게 아니라 10년 후에 버티겠다. 그 시점부터 10년 후까지 10배 오른다고 하면 지금 이게 조금 비싸게 사서 흔히 말해서 물린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손실이 나 있다 하더라도 사실 큰 차이가 아닌 거죠. 그래서 물론 중요한 거는 정말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잘 성장할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경기 순환주에 투자했다. 또는 뭐 구조적인 성장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체가 별로 없다든지 또는 진입장벽이 되게 낮아서 언제든지 경쟁자가 들어오면서 뭐 그 어떤 기술적 혜자가 깨질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기업을 골라놓고 나는 뭐 그냥 묻어두기만 하면 된다. 근데 묻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가 빠졌더라. 그거는 그 기업 자체를 잘못 처음부터 고르신 거고요. 한국의 투자 문화가 워낙 단타 매매를 붙이거나 또 기관 투자자들부터가 이른바 뭐 이럴 때는 조선주다, 이럴 때는 엔터주다, 이럴 때는 무슨 뭐 최근 같으면 뭐 챗GPT 관련해서 뭐 AI 관련주다, 또 로봇 관련주다, 뭐 또 가장 최근에는 뭐 중국
뭐 여행객들 몰려오니까 중국 관련주다 뭐 하면서 계속 뭐 모멘텀 플레이를 부추기잖아요. 그 사람들 스스로 그렇게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네들이 막 띄워놓고는 그 개인 투자자 달려들면 자기네들은 또 물량 팔아넘기고 다음 또 모멘텀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면허낸 야바이꾼들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예,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그냥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잘 골라서 투자한다 그러면, 예, 그리고 그게 꼭 10년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3년, 5년 정도 내다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그리고 몇 배 정도 오를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충분히 스터디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투자한 거라면, 잠시 잠깐 조정 온다는 게 그게 뭐 그렇게 기분 나쁘거나 힘들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때 다시 오히려 비중을 늘리면 되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냥 이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제가 뭐 지금 투자 처음 시작한 지는 이제 10여 년 됐고, 또 본격적으로 투자한 것도 뭐 비중을 상당히 좀 가지고 투자한 것도 5년 이상 넘어가면서 그동안 쭉 해서 제가 성과를 내봤잖아요. 예, 그 성과를 내본 결과로는 물론 뭐 이게 그 아직은 뭐 운이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누군가는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주어진 기간 안에서 뭐 국내의 어떤 투자자들 부럽지 않을 정도로 저는 뭐 좋은 투자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성과를 낸 배경에는 그냥 단타 매매하거나 테마 추종 매매를 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주로 2차 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예, 비교적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그렇게 투자를 한 결과 저는 제가 이렇게 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보기엔 특히 2차 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적 성장 산업들은 예, 계속 이런 패턴을 보일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소장님, 주가가 이제 뭐 수십 배, 수백 배 오른 주식도 보면 네. 참 바닥에 있을 땐 정말 안 올라요. 애 엄청 먹이고. 뭐 2차 전지 주식들도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탄력을 받아서 이익을 내기 시작하고 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뭐 무섭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느 시점에 들어가도 비싸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사. 그러다가 정말 많이 오르면 그때는 이제 또 이거 계속 오르는구나 해서 또 정말 비싼 가격에 사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 주도주 역사를 한번 좀 보고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네. 뭐 그냥 미국 이야기부터 좀 하면 아마존 같은 회사는 늘 비싼 회사였고요. 테슬라 같은 회사는 늘 비싼 회사였고요. 네, 뭐 애플도 사실은 최근에 와서야 좀 그나마 밸류에이션이 괜찮다고 하지 예전에는 엄청 비싼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상으로. 네. 근데 뭐 최근에 가장 또 각광받는 뭐 챗GPT 관련해서 각광받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 이런 회사도 지금도 퍼가 뭐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뭐 100배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잘 올라가잖아요. 그 회사의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굉장히 큰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회사가 지금 당장은 실적이 뭐 좀 덜 나고 그러지만 향후에 이 시장이 커지면서 그 시장의 주역으로서 그 주요 업체로서 뭐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시장에서 설득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흔히 말해서 좀 그 가치 지표상으로 그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고른다 그러면 그 회사들은 절대 못 사죠. 워렌 버핏이 이끄는 그 버크셔 해스웨이라는 그 회사에 지금 그 가치의 절반을 차지하는 회사가 애플이거든요. 그렇죠. 예. 애플 같은 회사를 샀겠냐는 거죠. 만약 그런 관점이었다면. 근데 물론 이제 처음 샀을 때 애플이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이제 애플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애플 비중이 지금 버크셔 해스웨이의 전체 저 포트 안에서 거의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이런 식의 투자를 사실은 버핏은 계속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는 그냥 그만한 회사를 헐값에 살 생각을 하지 말고 위대한 기업은 조금 대가를 치더라도 위대한 기업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장기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오히려 그런 기업을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많이 성장할 기업은 사람들 시장에서 부각될 때는 싸지 않습니다. 싸지 않지만 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향후에 2년, 3년, 4년 후에 또는 5년 후에 이만큼 성장할 회사인데 그 관점에서 보면 되게 싸다는 걸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눈 밝은 사람들은 그런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못 사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얘기를 해보죠. 삼성전자 지금이야 누구나 인정하는 현재 국내 1위 기업이 돼 있지만 삼성전자가 처음에 80년대 후반부터 디램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자리 잡고 그 2000년대 초반 들어와서 일본 업체들 본격적으로 물리치고 경쟁자들 따돌리고 하면서 이게 반도체 업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 입지를 탄탄하게 하기 전에 특히 외환위기 전에 삼성전자 90년대, 8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얼마나 많은 논란에 휩싸였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가 거품 논란부터 해서 그때도. 그리고 그때도 이미 기관들이 처음에 이제 삼성전자를 제대로 자기네들 포트에 담지 못했을 때 계속 이제 이거는 살 종목 못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성장하면서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 안에서의 입지가 이제 굉장히 탄탄해지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삼성전자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도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여전히 계속 가소평가하거나 저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산업의 성장 흐름을 아직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특히 올해 특히 상반기 중에는 이게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급격하게 주가가 오르면서 그걸 자기네들 포트에 이제 담고 있지 못했던 그런 기관들이 배아파서 제가 볼 땐 기관들은 배아팠던 거구나. 또 한편으로는 공매도를 엄청나게 쳤기 때문에 직접 이제 자기네들이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이 사모펀드들 이런 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이제 고평가다, 과열이다, 광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폄훼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는 미래에셋이든 그 다음에 삼성자산운용이든 등등 해서 한국에 지금 네로라 하는 그런 자산운용 기관들이 ETF를, 2차 전지 ETF를 내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라고 딱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상반기까지, 계속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뉴트럴이라고 해왔던, 그런 한국의 대표적인 2차 전지 애널리스트 중에 한 사람도 얼마 전에 슬그머니, 이거 오버웨이트라고 해서 이제 지금 담으라는 이야기죠. 이 섹터에 대해서 그 입장을 바꾼 그런 이제 애널리스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기관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개인들이 밀어 올린 힘이기는 하지만 기관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단계에 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저는 긴 흐름에서 봤을 때 이런 주도주라고 표현해도 되고 또는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구조적인 이 성장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길게 보면 늘 부침이 있지만 간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구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유사 성장주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는 이제 예를 들면 초전도체 관련한 걸로 테마주가 형성되고
또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섣부른데 그 챗GPT 관련한 뭐 이 AI 관련주 뭐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국내에서 그 직접 관련한 기업들이 많지 않고 직접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뭐 안 살펴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메타버스 뭐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성장주라는 식의 뭐 꼬리표를 달고 뭐 그렇지만 제가 이제 강조하는 그 구조적 성장주, 지속적인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장주.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제가 계속 2015년 낸 책에서부터 제가 강조를 했지만 뭐 지속적으로 계속 어쨌거나 지나고 보면 주가가 계속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지만 뭐 메타버스도 그렇고 뭐 계속 일시적인 어떤 테마라고 했던 것들은 보고 나면 2차 전지는 부침이 있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지만 대처럼 그 테마들은 잠깐 올랐다가 사라졌어요. 사라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유사성장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꾸 성장주 이야기하는데 구분해야 된다. 우리 지금 요새 이제 좀 조정받고 해서 좀 우울한 기간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20-30% 수익이 아니고 진짜 몇 배, 뭐 몇십 배 이런 수익을 뭐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제 오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뭐 아마존, 애플, 테슬라, 뭐 삼성전자 사실은 다 몇백 배 오른 주식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우리가 10배거 하는데 한드레드 100어, 100배 주식.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소장 프로그램 보니까 요 100배 주식 얘기해서 제가 사실 이 책 사서 좀 봤어요. 그러셨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100배 주식 꼭 이게 뭐 100배였습니까? 넘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거지만 이렇게 크게 오르는 주식들의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저도 그 책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이 책을 저도 한 2-3년 전에 샀던 것 같아요. 사놓고는 이제 책꽂이에 꽂아놓고는 안 본 거죠. 안 봤다가 요번에 이제 여행 가면서 제가 책 몇 권을 들고 갔는데 그냥 이 책이 이번에 지금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들고 갔습니다. 읽어봤는데 의외로 제가 생각하는 투자법과 되게 닮아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좀 저로서는 공감이 많이 됐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좀 잘 모르고 있었거나 저도 조금 자신 없게 알고 있었던 부분을 조금 이렇게 흡수하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핵심만 좀 한번 좀 추려 주십시오. 기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100배 또는 꼭 100배가 너무 거창하게 느껴진다면 일단 10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100배 주식이라 책 제목이 100배 주식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거 뭐 사자가 쓴 책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생각하는 거예요. 수준 있는 책이에요. 근데 굉장히 하여튼 쓴 사람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100배 주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도 사실 좀 놀랐는데 뒤에 이제 출판사에서 뭐 정리한 내용을 보니까 한국 경우에도 90년대 이후부터 100배 이상 오른 종목이 100수십 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한국에도 그렇게 그러니까 100배 이상 오른 종목이 그렇게 많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투자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00배 또는 10배 오른 기업들이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 실제로 많은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요한 기업, 상장 기업들 리스트를 가지고 다 장기간에 걸쳐서 한번 차트 검색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는 이게 특히 지지부진한 이렇게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한때 풍미했던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면요. 정말 100배까지는 아니어도 10배, 20배 이상 오른 기업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좀 느끼시는 바가 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렇게 10배, 20배, 수십 배 오르는 기업들이 적지 않았는데, 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수익을 누리지를 못했나.
그걸 한번 문제의식을 가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100배 주식을 고르고 투자하려면 일단 100배 주식을 고르려고 해야 된다. 찾으려고 해야 된다. 그 가능성을 자꾸 생각하지 않고 자꾸 뭐 단타 매매하거나 또는 20% 30% 수익 나면 금방 수익 내고 홀라당 팔아버리거나 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장기적으로 잘 성장하고 고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수익을 잘 낸 비결 중에 하나도 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2년 안에 최소 3배 이상 오를 잠재력이 안 보이는 종목은 좀 좋아 보여도 투자하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2년 안에 대략 3배 이상은 올라야 된다.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나름대로는 어떤 뭐 사업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 봤을 때 나와야 된다.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10배그 잠재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만나면 가슴이 뛰죠. 예. 예를 들어서 몇 년 안에 10배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예. 그런 기업들 발굴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투자해서 몇몇 종목에서 수익도 상당히 많이 냈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거 자체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가능하다. 있다. 예. 그리고 허황된 얘기가 아니다.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걸 찾으려고 노력해서 실제로 그 기업의 잠재력을 보고, 예. 상대적으로 좀 싼 구간에서 비중을 실어서 투자해서 그 기업이 정말 10배, 20배 성장한다. 그게 뭐 당장 금방 되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5년, 10년에 걸쳐서 10배 성장했다 그러면 10년 동안 투자해서 1억을 10억으로 불릴 수 있다고 하면 투자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부침이 있죠. 네. 그래서 그 부침을 견디면서도 자기가 그런 기업을 발굴한다고 하면 충분히 노후를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 그러면 어떤 기업이 중요하냐? 제가 이제 이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사실은 제가 이 책을 보기 전에도 저도 똑같이 생각했던 건데, 예. 2개의 100배 주식의 쌍둥이 엔진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책에서. 그래서 첫째는, 지속적으로 계속 고성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주가 배수가 낮은 것이 좋다. 좀 싸게 사는 게 좋다. 네, 싸게 사는 게 당연히 좋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애플은 지금 샀을 때 여전히 더 향후에도 성장하고 주가가 오를 수 있지만, 지금 샀을 때 이 회사가 100배 기업이 되기를 바라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천억, 3천억 정도 수준인데 실적이 견조하게 나고, 근데 예를 들어서 2차 섹터에서 아주 어떤 새로운 소재 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해서 향후에 10배, 20배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보인다. 그러면 이런 회사가 실적이 예를 들어 지금 2천억 하던 게 2조 원 정도 실적에 도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천억일 때 영업이익률이 10%이던 게 2조 원 정도의 매출이 나면 영업이익률이 15%, 20%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또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주가 배율인데요. 보통 이렇게 이제 그냥 어떤 회사가 주목받지 못할 때는 이게 퍼가 그냥 한 10배 정도이다가 이 회사가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되게 고성장하는 기업으로 이제 시장이 부각이 되면 그때는 퍼가 15배, 20배, 30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어떤 성장의 궤도에 따라서 이 회사가 매출이 10배 성장할 수 있고 영업이익은 영업이익률이 그 사이에 조금 좋아져서 15배 오를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영업이익이 15배 하는데 지금은 퍼 100배 또는 영업이익 배수의 한 10배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가 나중에는 15배, 20배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이 회사는 그냥 그 흐름 속에서 20배, 30배까지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주식들이 많잖아요. 아니, 앞에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비엠이 대표적이고요. 저는 코스모 신소재도 저희 연구소가 이제 2년여 전부터 이제 소개했던 기업이지만,
그런 기업으로 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뭐 전자담배 쪽에 뭐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저희가 역시나 이제 저희가 한 2년 반쯤 전부터 뭐 저희 구독자들한테는 이제 소개했던 기업인데, 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전자담배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기존의 기존의 담배에서 관련형 전자담배 쪽으로 옮겨가는데, 지금은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시장 침투율이 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최소 50%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거고, 특히 뭐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사실은 국내 2차 전지 섹터가 주목받은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미국의 IRA 법안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제 마련이 되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수혜를 보는 흐름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뭐 안 그래도 이제 중국보다 기술이 앞서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 이 미국 시장 자체에 이제 이 진입 장벽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이제 그 2차 전지 섹터가 부각이 된 측면이 강한데, 지금 전자담배 시장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좀 크게 열리지 못했던 미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 이 두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인데, 이 두 시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자담배, 뭐, 기존의 담배 회사들이 이제 전자담배를 이제 또 보급을 할 거니까요. 근데 그 전자담배 기기를 잘 만들 수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저는 큰 수혜를 누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회사의 경우는 향후에 이게 그냥 뭐 1, 2년은 몰라도 예를 들어서 3년, 5년 또는 10년 흐름에서 보면 지금 기존 매출보다 제가 볼 때는 최소 10배 이상 커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의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10배, 20배 이상 오를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찾으시면 저는 그 기업의 어떤 단기적으로는 뭐 실적의 부침도 있고 주가의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회사가 큰 차질 없이 그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서 잘 가고 있다 그러면 5년, 10년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장할 수 있는 10배, 2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꽤 있다 찾아보시면,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일정한 진입장벽, 경제적 혜자도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 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진득하게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 커피캔 이제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 말 그대로 그냥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다면 그냥 커피캔에 그 주식을 넣어두고 그냥 계속 가라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해서 뭐 한 몇 년간 수면제 먹고 푹 자라고 하는 투자 격언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로 그냥 이게 주가의 부침을 보면 사람들이 자꾸 손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정말 잘 된 기업이 5년, 10년 진짜 잘 간다고 하면 그 기업들이 정말 10배, 20배 올라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정말 노후를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자주 나오시는 서재영 대표님도 그 말씀을 하시면 시간에 기대해서 투자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기대해서 좋은 기업 잘 골라서 싼 가격에 또는 적절한 구간에 진입하셨으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뭐 10년에 걸쳐서 10배 오를, 뭐 100배도 아니고 10배 오를 기업 딱 3개만 고르셔도, 그리고 거기에 일정한 상당한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실 수만 있어도 노후 준비는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그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월가의 증권업계는 이런 진득한 장기 투자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위에 서 있다. 흔들림 위에 있다. 그리고 주가에 이렇게 그 부침과 그에 동반하는 각종 매매, 쌌다 팔았다,
예, 이걸 부추기는 그 문화위에 서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왜 샀다 팔았다 하냐. 예, 그래서 단타 또는 모멘텀 투자 플레이에 좀 놀아나지 마시고 예, 좋은 기업을 발견하였으면 그냥 진득하니 수도분하게 가시면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물론 이제 좋은 주식을 찾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만 가장 이제 와닿는 거는 결국은 오래 갖고 있어라. 웬만하면 팔지 말고. 네. 그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순환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경기순환주 중에서는 진짜 뭐 쇠퇴하거나 침체해 가는 회사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회사에 10년 동안 투자한다고 수익 안 날 수 있죠. 또는 뭐 은행주 같은 경우에, 예, 그 은행주들 경우에 뭐 자산 관점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가치평가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저렴하지만 그 10년 동안 투자한다고 해서 뭐 10배, 20배씩 어떻게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른바 100배 주식들도 빠질 때 보면 엄청 빠지고 그 출렁임을 견뎌내야 결국은 맛있는 과실을 먹을 수 네. 있는데 사실 좀 걱정되는 게 이 2차 전지 이제 올 초까지 이렇게 사신 분들은 사실 좀 상대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있으실 텐데 상당히 좀 오버슈팅 됐을 때 이제 들어온 자금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자금들 보면은 대출받은 네. 분들도 많고 네. 또 이 돈의 성격상 장기로 가져가기 어려운 그런 돈을 가지고 네. 아니면 이제 매매 습성상 막 코인을 하던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사고팔고 했던 네.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가격 변동성을 좀 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버슈팅 나올 때는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공매도 숏스퀴즈가 발생하면서 뭐 또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고 근데 주가가 이제 그렇게 오르면 또 한편으로는 이게 꼭 그 주가가 정말 쌀 때, 예, 정말 담아야 될 때. 예를 들면 뭐 전화 배터리 아저씨 같은 경우에 지난해부터 2차 전지 섹터가 조정받을 때 그때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이 10만 원 아래일 때부터 이럴 때가 오히려 이게 열심히 사모아야 될 때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럴 때 안 사모으다가 꼭 이렇게 막 오버슈팅하고 누구나 와 하고 나면 그때 뛰어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보면 뭐 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또 급한 마음에 막 빚내서 투자하고 또 뭐 당장 뭐 한 6개월 후에 몇 개월 후에 용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 끌어다 이제 막 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제 떨어지면 왜 또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그런 가열 구간에 사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뭐 선대인 네가 사라고 해서 배터리 아저씨가 사라고 해서 샀더니 왜 떨어지냐고 징징대는 사람이 있던데 그거는 그분들 잘못이죠. 그게 아니라 그럴 때는 오히려 좀 자제해야 되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보면 제가 부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오버슈팅이 나올 때는 거꾸로 그동안 좀 많이 갖고 있던 분들은 오히려 수익을 좀 실현해야 되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특히 공매도 세력들이 곧 숏스퀴즈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공매도 세력들의 어떤 같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공매도 세력들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 편하게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국부 실현이죠. 국부 실현. 네네. 그래서 뭐 자기가 한 20% 정도 이렇게 수익 실현했다가 뭐 최근에 조정 오면 이런 조정 구간에서 뭐 꼭 조정에 꼭 진바닥을 확인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요. 자기 자금 여력 되는 한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많이 싸졌다고 생각되면 조금씩 담았다가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고 그 분할 매수로 좀 담으셔서 다시 오르면 그렇게 가면 사실 장기적으로는 계속 좋은 뭐 상당한 비중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투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조정을 기다리지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해 초에 진입하지도 않으신 분이 조정을 기다리지도 않고 남들 와와 할 때 막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달아있을 때 그때 꼭지점에 사서 지금 조정받는다고 조정받을 때는 또 그럼 조정받을 때 정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 50만 원도 좋다고 샀으면 자기가 진짜 잘 알고 좋다고 샀으면 아니 지금 30만 원일 때는 더 담아야죠. 그럴 때는 또 담지도 않고 겁나서 잘 모르고 샀으니까 사실은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30만 원일 때는 남탓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정말 시장이 침체돼 있고 그럴 때는 사실은 오히려 그때
정말 좋은 기업들이 헐값에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고, 사실은 그때가 박앤셀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예, 자금 여력이 되는 한 사모아야 되는데, 그때는 그들도 보지도 않던 사람이,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던 사람이, 예, 남들이 뭐 여기서, 이거 사서 돈 벌었네, 저거 사서 돈 벌었네 하니까, 처음에는 에이 하다가, 나중에 진짜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그때 뒤늦게 막 차 타듯이 막 열기에 편성해서 탔다가, 예, 근데 조정받아서 하면은, 그러면 또 봐봐. 이게 주식 투자는,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누구 말 믿고 했더니, 누구 말도 믿을 거 없네. 이런 식으로 고개를 돌려버리고 또 주식 투자 시장을 떠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어떤 기업이, 보세요. 에코프로비엠이 4년 전에 비해서 30배 이상 지금 올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수익을 거의 온전히 누리는 반면에 또는 그 과정에서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을 누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20, 30% 수익 내고 말아버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손실 나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좋은 기업을 고르는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늘 저희 구독자들한테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 못지않게 올바른 주식 투자 접근법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 아무리 예를 들어서 음식에 빗대면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망치는 사람이 있는 한편 이 좋은 재료를 정말 잘 살려서 정말 맛깔스럽게 요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조리법의 차이거든요. 같은 기업, 훌륭한 기업, 잘 성장할 좋은 기업이라는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이걸 가지고 10배, 20배, 30배 수익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걸 가지고 망쳐서 20%, 30% 손실 나고 주식시장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 요새 거의 최근 한 일주일 보면은 초전도체 테마가 그냥 막 주식시장을 휩쓸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거 아니어도 이제 소위 말하는 테마주 투자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 생각 어떤지 좀 듣고 싶어요.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이제 내놓는 신흥기술의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그 곡선을 보면 이렇게 이런 식의 곡선을 그리는데 초기에 막 어떤 신흥기술이 나와서 막 이제 열강의 도가니에서 막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언론도 이제 그걸 막 띄우고 최근에 보니까 초전도체가 지금 좋게 말아도 아직 논란인 단계고 여러 국내외 검증기관들에서 이렇게 내놓는 발표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은 그 초전도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맞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그 산업화되기까지 몇십 년이 걸릴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리고 심지어는 그 관련 기업이 자기네들은 초전도체와 관련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이게 막 초전도체 테마로 묶여서 이제 막 상한가를 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증권가에 어떤 사람은 나와서 막 초전도체 테마를 띄우는 방송도 하고 막 그러던데요. 그런 데에는 저는 기웃거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그 사업을 이해합니까? 결국은 우리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초전도체 설사 그 물질이 초전도체라 하더라도 그 물질이 어떤 식으로 돼서 지금 이 기업에 하고 있는 사업과 어떻게 연결돼서 이 기업의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인지 그걸 진짜 소설 쓰듯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어떤 논리적으로 연결시킬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에 투자한다? 그런 건 진짜 불나방 뛰어드는 것처럼 투자하는 거고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사실 투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하셔야 된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노이즈에 가깝다, 제가 볼 때. 그러지 말고 진득하니 정말 자기가, 좋은 기업, 구조적 성장 섹터의 좋은 기업이라고 발굴을 했으면, 그 기업을 진득하니 투자해서, 비중 실어서 진득하니 투자해서, 거기에서 정말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투자자분들께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예, 특히 올 들어서 2차 전지 섹터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 많이 누리셨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뒤늦게 탑승하신 분들은 뭐 조정이 와서 힘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인 성장 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진득하니 가시면, 저는 뭐, 크게 긴 호흡으로 보시면 크게 힘들어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이게 주가가 조정받는 것은 내 계좌에 있는 뭐 주식의 주가도 떨어지지만 내가 정말 더 담고 싶거나 또는 평소에 담고 싶었으나 비싸서 못 샀던 그런 좋은 기업을 담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조적 성장주는 조정을 때 그나마 좀 담아 놓으시면 길게 보면은 수익이 나실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익이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병은 큰 폭의 조정이 오면 자연스럽게 고쳐진다. 수익은 당연하게 나는 게 아닙니다.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투자해야 되고 진득하게 시간에 기대서 투자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식 투자의 어떤 잠재력을 잘 활용해서 복리의 마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되는 것이지 그 정도의 어떤 인내도 없이 그냥 수익을 그냥 뭐 잠깐 넣어두면 한 달 만에 뭐 50% 뛰고 100% 뛰고 올해 2차 전지 섹터 중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꽤 있었죠.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런 식의 흐름이 계속되겠습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그렇게 상반기에 워낙 뜨거웠던 흐름이 뭐 어느 정도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거는 한편으로는 뭐 공매도 세력들이 뭐 공매도를 친다 뭐 이렇게 이제 또 뭐 일정하게 책임을 돌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정도 주가가 급하게 올랐으면 또 조정이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어쩌면 좀 자연스럽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필요도 있고 조금 느긋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성질 급한 사람, 투자에 조바심 내는 사람으로부터 느긋하게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가 이전되는 과정이다. 이걸 명심하시고 여러분은 조바심 낼 것인지 느긋하게 기다리실 것인지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